네, 이 암호화폐 시장이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스테이블 코인이 새로운 결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우리나라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기 위한 논의 계속하고 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어디로 가게 될까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인은 이제 익숙한 단어가 됐는데 요즘에 나오는 코인은 앞에 하나가 더 붙죠.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아니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알트코인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느닷없이 스테이블 코인은 또 뭘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코인이 암호화폐와 스테이블 코인의 차이점, 스테이블 코인의 개념 정리를 좀 해보고 갈까요? 예, 일단 뭐 스테이블, 그러니까 안정된, 그다음에 코인, 이게 합성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반적인 우리가 비트코인이나 기본적인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변동성이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조금 너무 변동성이 심하다라고 했는데 화폐로서의 가치가 그래서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은 뭐냐면 이렇게 안정된 코인을 발행한다. 그럼 어떻게 안정을 시키느냐? 바로 특정 자산, 뭐 달러라든지 금이라든지 엔화라든지 이런 특정 자산과 패깅, 연동을 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1코인당 1달러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안정화시키는 거고요. 연동을 시켜서 발행하는 것을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특징은요. 이렇게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 이제 통용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급격하게 올라가거나 급격하게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정된 자산 가격에서 맞춰서 움직인다. 이게 바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특징인 것이고요. 또한 때로는 예치와 운용 방식에 따라서 또 이자 수익도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자산으로서 이제 가치가 있는 거고 이 스테이블 코인은 좀 화폐 쪽에 더 중심을 뒀다.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해외 송금이라든지 아니면 수수료 부분에서도 이런 스테이블 코인의 장점이 더 두각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죠. 네, 자, 이 스테이블 코인 원래 있었던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강력하게 몰아붙이면서 전 세계가 뭐 엔화 스테이블 코인, 우리나라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자, 원화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너 이야기를 넓혀서 스테이블 코인 시대가 온다. 그럼 우리 실생활은 어떻게 바뀝니까?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으로 무슨 페이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랑 유사한, 그거보다 훨씬 더 편해질 것도 같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뭐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아니면 원화 기반의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대중화된다고 본다 그러면 예. 우리의 일상생활이 확 더 편리하고 효용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일단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요, 좀 뒤로 미룰 수 없는 과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권 문제와도 이제는 우리는 달려 있죠. 이게 점점 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확대가 되고 그게 만약에 통화량으로서 자리를 잡아간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우리의 원화 가치는 정말로 이제 낮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세계인이 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 쓰겠죠.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달러라이제이션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이션, 그러니까 뭐뭐화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무슨 얘기냐? 달러화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 몇몇 나라들이 있습니다. 자국 통화의 가치가 너무 떨어져서 그러니까 초인플레이션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국 통화를 쓰지 않고요. 오히려 달러를 본인의 통화로서 쓰는 이러한 현상을 달러라이제이션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만약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이 늘어진다 그러면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쓰여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더 확대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사실 많은 분들이 이 통화에 대한 주도권을 우리가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빨리 도입이 돼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지금 있는 거고 기존 화폐의 단점은 분명히 있죠. 뭐 송금 수수료 들죠. 그다음에 속도 느리죠. 반출 한도액이 있죠. 환전 시간도 소요되죠. 근데 이거를 깰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고 그 중에서 우리나라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도입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환전 수수료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되는데 지금 보시면 전통적 해외 송금은요 2일에서 5일 정도 걸립니다. 송금인 계좌에서 송금인 은행 통해서 수취인 은행으로 넘어와야 되고요. 우리나라 은행이겠죠. 근데 우리나라 또 계좌에서 찾아가야 되는 이러한 것들이 한 2일에서 5일 정도 걸리는데 스테이블 코인으로 만약에 해외 송금이나 해외에서 우리나라 돈을 보낸다 그러면 수초 내에서도 코인 지갑에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적인 측면이라든지 수수료 측면에서 수수료도 엄청나잖아요. 맞습니다. 해외 송금하려면 5%대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한 0.3% 정도면 되나요? 중간에 그 업체한테? 맞습니다. 이게 환전 수수료, 그다음에 또 소매점에서는요 카드 수수료 붙잖아요. 네. 이런 것도 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쓰면
싹 사라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거의 없을 겁니다. 네, 중간이니까.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이 소매점에서도 굉장히 좀 활기를 넣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그겁니다. 점점 더 K에 대한 K 콘텐츠에 대한 K요? 예. K 콘텐츠에 대한 수요도 많아지고 한류에 대한 인기가 많아지는데,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 불편하다는 게 뭐냐면, 이게 국제화된 통화가 아니다 보니까 원화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환전해서 쓰기도 불편하다. 또 달러를 그냥 쓰더라고요. 또 예, 달러도 받고요. 받아주기도 가게에서 하고. 보면. 네. 그러면 점점 원화 가치는 떨어지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탄생된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는 굉장히 수수료 측면, 속도 측면에서도 빨라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시장의 강력한 목소리가 그래서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아주 우리 정부 또 국회 모두 발빠르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려면 역시 입법, 법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 금융위원회가 여러 가지 관련해서 이제 입법 안들을 내놓고 있는데, 현재 우리 금융당국에서 내놓고 있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방향성, 중요한 것들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에 이제 금융위가 열심히 또 입법 활동을 하고자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단계 입법안 내용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융위가 이제 주도를 하고 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 인가제 도입을 하고요. 또한 운영 주체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하겠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이용자 상환권 보장이라든지 이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또 해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를 명확하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주요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금융위원장은 이런 얘기를 했죠. 이게 법제화 굉장히 필요한데, 이 법 제도가 만약에 늦더라도 시행령을 통해서 이런 속도감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화하겠다라고 이제 밝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고요. 금융위원회에서 말하는 이 3원칙 공개가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을 위한 3가지 원칙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가 바로 국제적 정합성이죠. 그러니까 네. 이 해외 다른 나라의 규제와 발맞춰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합성에 대해서 이제는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혁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생산과 부가가치가 함께 이제 높아져야 되는 부분이다. 함께 높아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도 같이 얘기를 했고, 마지막으로 본다 그러면 금융시장 안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3가지 원칙을 공개하면서 이 테두리 안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범위가 이제 논의될 거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국회에서도 굉장히 올 상반기만 하더라도 발빠른 입법 발의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디지털 자산 기본법 이런 입법안들이 나왔는데, 지금 좀 잠잠하지 않습니까? 여기 좀 속내를 들여다 보니까 한국은행은 약간 좀 탐탁치 않게 여긴다라는 이제 후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갈등인가요? 우리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에서 좀 갈등이 있다면 어떤 입장 차이가 있는 건가요? 좀 입장 차이가 미묘하게 좀 나뉘는데요. 첫 번째로 본다 그러면 이제 감독권 배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화폐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이 감독권에 대해서 한국은행도 금융위와 동일하게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금융위는 아니다, 이게 감독권과 긴급 명령까지도 한국은행에 줘버리면 과도한 특혜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게 금융회사와 가상자산 회사가 같이 맞물리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거는 역시나 금융위에서 금융당국이 주도권을 갖고 가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냥 업체를 컨트롤해야 되니까요. 맞습니다. 예, 발행 업체를. 두 번째로 긴급 조치권 부분인데요. 일단 한국은행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보통 코인런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뱅크런처럼. 그래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니 한국은행이 긴급 조치권도 가져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금융위에서는 한은에 긴급 조치권이 있으면 그 실익도 크지 않고 감독 체제가 이런 금융당국과 이원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이제는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발행 주체가 또 대표적인데, 한국은행은 은행 중심으로 해서 발행을 해야 된다. 금융위는 아니다, 이게 사실 이게 은행으로서만 너무 이렇게 주관이 되면 혁신성이 떨어지니까 민간 경쟁형으로 가야 된다. 아예 핀테크 업체한테 줘버리자. 예, 그러니까 예.
일반 핀테크는 아니고 정부에서 허가된, 인증된 이런 어떤 안정성 있는 있는 자산 안정성 있는. 그런 데에 이제는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이 이제는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거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제정안은요, 여러 국회의원들이 같이 이제 낸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약간 한국은행 중심으로서 얘기가 좀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료 제출 요구권이라든지 검사 권한에 대해서도 한국은행이 뭐 금감원에 발행인 영위 업무에 대한 검사 요청 권한 부여라든지 기본적으로 쭉 훑어보면은 한국은행에 약간 무게추를 준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연 국회에서 입법 활동을 과연 어떻게 할지 이게 지금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 논의 중에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빨리 규제, 제도화가 나서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또 스테이블 코인, 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든 활성화되면 바로 얼핏 뜨는 게 외환 통제, 외환 규제는 거의 이제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한국은행의 입장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스테이블 코인의 위험성 7가지라는 또 그런 보고서가 있거든요. 간략하게라도 한국은행은 좀 어떤 점을 스테이블 코인에 있어서 좀 반드시 체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발행권이라든지 김봉 화폐에 대한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모습인 거죠, 당연히. 그래서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디지털 시대의 화폐, 혁신과 신뢰의 조화 보고서를 통해서 한국은행의 입장,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입장을 이제 밝혀왔는데요. 첫 번째로 본다 그러면 혁신, 신뢰 우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고 그러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7가지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그 위험성을 알기에 앞서서 일단 뭔가 기본적인 어떤 의미를 좀 알아야 되는데 코인런이라는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뭐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뱅크런처럼 일시적으로 코인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거를 우리가 코인런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고요. 네. 디패깅이라는 단어가 이제 많이 들으실 거예요. 패깅은 연동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1코인과 1달러가 연동되는데 디패깅은 그게 깨지는 순간 그러니까 우리가 디패깅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대표적으로 과거 한때 서클이 1달러가 아니라 0.88달러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한번 시장이 완전 뒤집어졌었죠. 이런 디패깅 문제. 그다음에 패그 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동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시노리지라고 있는데 이게 주조 차익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잖아요. 그러면 발권력이 있습니다. 통화량을 만들죠. 돈을 찍어냅니다. 거기에서 발행 비용이라든지 수수료 빼고 남는 이익 이런 걸 우리가 시뇨리지 주조 차익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이제는 깨질 수가 있다. 이거에 대한 손실을 어떻게 보존할 거냐.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이 나온다 그러면 주조 차익이 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는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겠고 그래서 지금 뭐 한국은행에 바라보는 7가지 리스크 아까도 잠깐 이제 지금 표에 나오고 있는데 가치가 스테이블하지 않다. 한마디로 안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금융 안정을 해칠 수가 있고요. 소비자 보호 공백 우려도 나오고 특히 이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금산 분리가 상충이 되는 부분. 그다음에 자본 외환 규제 우회, 네. 통화 정책이 약화될 수밖에 무엇보다 그렇죠. 예. 금리 올려 뭐 그런 상관없겠죠 이제 뭐 그렇죠. 올리고 내고도. 예. 은행 자금 중개 기능이 약화되면서 전반적으로 중앙은행의 역할이 축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위험성 7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약간 속도는 떨어졌습니다. 이러다가는 내년까지도 끌 수 있겠다. 입법이 상당히 늦춰지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네. 그렇습니다. 해외에서는 발빠르게 입법 활동 제도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1단계 법 시행 후에 15개월이 지났는데도 지금 아직까지도 정부안이 공개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빠른 조속한 이제 입법 활동이 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시장에서 굉장히 많고요. 지금 보면은 정부안 연내 제출을 해도요. 이게 1년 정도 소요된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제 네. 예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는 회기 말이 보니까 12월 9일에 폐회가 되거든요. 정기국회가. 그러면 이전에 사실 이게 입법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개정안을 내놔야 되는데 이게 초안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2단계 이 부분이 아마 2026년에 가서야 이게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있고 그래서 빨리 제도화의 속도를 내야 된다는 게 시장의 전반적인 일단 목소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외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제도권으로 계속 끌어당기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이런 그 금융당국과 그다음에 통화당국과의 어떤
미세한 입장 차이로 인해서 조금 딜레이되고 있는 부분 이런 점들이 조금 시장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해외 상황 알아보도록 하죠.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미국이 지니어스 법을 통해서 가장 발빠르게 나가고 있고요. 근데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일본도 네. 거의 완성 단계라고 합니다. 다른 해외 주요국들의 스테이블 코인 현황들 보죠. 그렇죠. 이제 가장 먼저 앞서고 나가는 저는 역시나 미국인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네. 미국이 그러니까 올해 7월 말에 사실 이제 지니어스 액트 이게 상하원 다 통과가 되면서 실제적으로 지니어스 액트가 발효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실효성 측면에서는 아직은 좀 미미하지만 그래도 입법 활동을 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네. 지니어스 액트는 일단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제도화했다라는 게 의미 있을 것 같고요. 클래리티 법안도 같이 이제 얘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클래리티는 이제 명확성인 거죠. 이 스테이블 코인을 증권으로 볼 거냐, 상품으로 볼 거냐, 이거를 명확히 하겠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반 CBDC 법안,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규제하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는 같이 맞물렸던 겁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근데 EU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상자산 시장법이 이제 제정을 했죠. 아, 그래요? 예, 네. 미카라고 얘기를 네.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EU도 통과를 시켜서 유라우 발행 승인을 했고 홍콩도 스테이블 코인 법안 통과가 된 부분도 있고요. 물론 요거는 좀 계획이 좀 중단됐던 부분이 있지만 일본도 자금결제법 통과시켰고 한국은 지금 발의된 상태고 예. 그래서 아직 의견으로 인해서 아직 그러니까 속도가 나오진 않고요. 근데 이제는 뭐 이건 국가기관인 거고 그 나라들의 은행들이라든지 금융기관은 더 속도가 빠릅니다. 뭐 영란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결제 부분에 대해서 제도화하면서 규제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프랑스 소시에테 제너럴 같은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요것도 지금 이 안에서도 내부 결제로도 쓰이고 있고요. 기업 민간은행인데. 네. 네. 기업 거래에서도 지금 쓰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의미 있고 JP 모건도 마찬가지죠. 자체 스테이블 코인 도입해갖고 이것도 지금 거래를 했을 때 이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거래할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굉장히 다른 나라의 해외의 주요국들은 이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도입을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팩트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현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코인을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은행권뿐만 아니라 기존 핀테크 업체들도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제 네이버와 업비트를 갖고 있는 두 나무가 합병을 하면서 국내에서도 20조 원대 규모의 핀테크 플랫폼, 뭐 디지털 플랫폼 회사가 기업이 등장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 지금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뛰어들려는 민간 기업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민간 쪽에서 먼저 이게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도입에 대한 발빠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뭐 이미 시장에 많이 알려졌지만 네이버 파이낸셜과 이제 두 나무의 합병 소식인 거죠.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해서 실제로 두 회사가 하나의 회사로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물론 손자 회사로 이제 남게 되지만은 그래도 이제 의결권을 이양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네이버 속에 있는 회사로 이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역시나 네이버의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 이게 이제 만들어질 수 있고 네이버페이도 있으니까. 네이버 페이가요 3천만 명 이상이 쓰고 있거든요. 엄청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러면 그게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으로서의 만약에 움직이게 된다 그러면 굉장히 빠르게 제도화될 수 있고 시장에 좀 안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점에서 민간 쪽에서 먼저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요. 카카오도 마찬가지죠.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도 130조 이상의 이제 친구 송금 부분이 있는데 이게 또 스테이블 코인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점들도 저는 민간에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